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삼성 스마트 무선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셋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습 위주로 오늘 이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가장 이 삼성 스마트 무선랜에서 기본이 되는 장비는 AP, 액세스 포인트죠. AP하고 이 다수의 AP들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제어 관리해 줄 수 있는 AP 컨트롤러, 이 두 가지가 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기타로 PoE 스위치도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PoE 스위치의 역할은 AP에게 파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 그런 스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에서 오늘 사용하게 될 AP 컨트롤러하고 AP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AP 컨트롤러는 일단 SMB향인 WEC8050 모델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1기가 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포트들은 PoE를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AP를 최대 200개까지 제어 관리할 수 있어요. 이보다 상위의 그런 컨트롤러는 WEC8500이라고 해서 AP를 3000개까지 제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고사양의 그런 컨트롤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하게 될 이 AP는 크게 두 가지 그 모델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선 M 표준 802.11n을 지원하는 WEA300 시리즈 모델이고요. 두 번째로는 802.11ac 표준을 지원하는 WEA400 시리즈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400 시리즈나 300 시리즈를 세부적으로 또 이제 나누면은, 안테나가 뭐 이와 같이 안 보이는 안에 있는 구조냐, 안테나가 밖에 나와 있는 구조냐, 그리고 고급형이냐, 보급형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분류가 나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상의 가장 큰 차이는, 이 300 시리즈는 직경이 173mm, 그리고 이 400 시리즈는 이보다 한 1.5cm, 2cm 정도 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이더넷 케이블이 꽂힐 때 수직 형태로 이렇게 꽂히게끔 하드웨어가 있는데, 4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평 방향으로 이더넷 케이블이 꽂히게끔 그렇게 이제 제품이 구성. 자, 그럼 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무선랜 구축에 쓰이는 AP와 AP 컨트롤러는 유선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랜 구축을 위해서는 크게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선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 AP와 APC가 일단 제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둘과는 그 케밥이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케밥이라고 하는 거의 용도는 첫 번째로 APC가 AP로 명령을 내리거나 파일을 전송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AP가 단말의 상태 정보나 그 무선의 상태 정보, 또는 그 각가지 통계 정보들을 AP 컨트롤러에게 수집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케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데이터의 하나의 그런 전송 패스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이 케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APC와 AP 간에 IP 통신만 되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같은 L2망, 같은 서브넷 하에 이 두 개의 장비가 놓인다라고 하면은 같은 VLAN 안에 위치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있는 장비가 L2가 아닌 L3 라우터 같은 그런 장비들에 의한 연결이라고 하면은 그 라우팅이 APC와 IP 간에 잘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만 잘 구성이 되면 되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케밥이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용으로 쓰이는 포트 5246, 그리고 데이터용으로 쓰이는 5247번 포트가 사용되어서 통신을 하는데요. 즉, 만약에 중간에 어떤 보안 장비, 파이어월과 같은 그런 장비를 놓인다고 하면은, IP를 무조건 열어주면은, 일단 통신이 제일 수월하게 잘 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5246과 5247, 이 두 개의 포트만 열어주면 확실하게 이제 케밥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 유선 네트워크는 이렇게 간단하게 케밥 연결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만 만들어지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봐야 되는데, 무선 네트워크는 이 유선의 어떤 네트워크 정보와는 달리, 무선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특정 VLAN을 다 할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SSID를 이제 뭐 여러 개 볼 텐데, 어떤 SSID에 연결하면 어떤 VLAN에 IP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좀 약간 마음껏 매핑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아마 설정을 들어가면은 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선 네트워크에서 무선내는 이제 데이터 패스, 즉 그 첫 번째는 로컬 브릿지 모드입니다. 즉 이 AP가 유선과 무선의 단순 L2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선에 만약에 VLAN 10이라고 하는 그 무선 단말을 위해 네트워크를 할당을 하면은 단순 브릿지니까 이 유선 구간 역시 VLAN 10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VLAN 20이면 20이 되어야 하겠죠. 즉, 이 무선 랜 쪽의 네트워크 서브넷에 따라서 이 유선 역시 동일한 그런 값이 할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단말이 게이트웨이까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선은 VLAN 10이고요. 유선이 VLAN 10, 이 스위치를 거쳐서 이 게이트웨이까지 가는 이 구간 역시 VLAN 10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터널 모드라고 하는 방법인데, 터널 모드는 모든 트래픽이 APC를 거쳐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림을 미리 좀 준비해 놓은 걸 보시면, 네, 일단, 이 빨간색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로컬 브릿지 모드의 트래픽 플로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파란색이 제가 설명드린 이제 터널 모드의 트래픽 플로우인데, 모든 트래픽이 보시는 바와 같이 AP를 거쳐서 무조건 APC를 거쳐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 역시 APC를 거쳐서 단말한테 전달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선 단말과 무선 단말 간의 통신 역시 터널 모드에서는 APC를 항상 거쳐서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로컬 브릿지 모드에서는 바로 AP에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터널 모드가 일단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맞습니다. 그 트래픽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터널 모드가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지만 장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트래픽이 APC를 다 거쳐가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관리가 용이하고, 그리고 모든 무선 트래픽이 APC를 거쳐가다 보니 패킷들을 모니터링하고 통계하는 작업이 훨씬 유용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고, 반면 로컬 브릿지 모드는 일단 트래픽 플로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치만 아까 우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선과 무선의 그 VLAN 값을 항상 일정하게 일치시켜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이 AP가 설치되는 각가지 지역에 따른 이 스위치 포트의 VLAN 값, 그리고 AP의 그런 VLAN 값들을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은 사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어렵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터널 모드를 쓰면은 네트워크 구성은 비교적 좀 간단하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터널이라고 하는 AP와 APC 이 구간에 트래픽이 어떻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가능하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건데, 제가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케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 세 개가 무선 구간에서 들어오는 이제 패킷, 혹은 외부망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패킷, 그런 구성이고요. 이 APC, 외부망에서 APC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무선망에서 AP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장비는 이런 식으로 케밥 헤더를 씌우고요. 실제 AP와 APC가 주고받기 위한 이더넷 IP, 이런 헤더를 더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어떤 VLAN 정보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AP하고 APC는 서로 그냥 IP 통신만 되면 이런 케밥 터널링에 의해서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실제 그 패킷 캡처한 거를 제가 밑에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떠봤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더넷과 IP, UDP 뭐 이런 게 이제 내부 데이터 페이로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케밥에 의해서 더 씌워지고 외부에 이제 이더넷, IP, UDP 이런 정보들이 보이죠. 케밥이 UDP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외부에는 UDP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저 구간에 어떤 VLAN을 쓰더라도 터널 모드에서는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VLAN 10이지만 이쪽에 VLAN 10, 20, 30 어떤 모든 값이든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AP를 신경 쓰지 말고요. 무선 구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마치 APC에
APC의 가상의 이런 RF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 무선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VLN22 어떤 식으로든 터널을 통해 가지고 APC에 들어오면 APC에서는 일단 이 외부에 있는 그런 그 헤더들을 다 제거를 하고 실제 이제 게이트웨이로 보내고, 게이트웨이에서 온 건 역시 APC로 들어오면 이 구간, 터널 구간을 통해 가지고 바로 무선 단말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성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오늘 실습 과정에서는 이러한 터널 모드의 그런 무선랜 서비스, 그리고 로컬 브리지 모드의 그런 무선랜 서비스를 둘 다 구성해서 설정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나온 내용을 지우고요. 사실 이 구성은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실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꾸며본 거고요. VLAN과 그런 라우팅에 대한 기본 컨셉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 무선랜 환경에서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게이트웨이가 없다, 그러면 AP 컨트롤러가 L2S 모드를 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APC를 NAT로 설정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유연한 그런 구성을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설정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설정을 하기에 앞서 일단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IP를 먼저 제가 세팅을 이와 같이 한번 해놔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설정을 하게 될 APC, AP 이런 장비들 외에 나머지 IP 세팅은 제가 먼저 이와 같이 IP를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선랜 서비스를, 하나는 터널 모드 SSID를 만들 거고요. 다른 하나는 로컬 브리지 모드를 만들 건데, 로컬 브리지 모드를 만들면은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무선 구간에 이제 VLAN10으로 우리가 로컬 브리지를 쓰면은 이 패스 자체가 끝까지 VLAN12 게이트웨이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두 다 VLAN10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놨고요. 이쪽을 제가 트렁크 VLAN10, 20으로 나누는 이유는 저희가 터널 모드도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터널 모드는 제가 VLAN20이라고 이제 할당할 거거든요. 이 터널 모드 트래픽이 무선 구간에서 생성이 되면은 일단 설명드렸다시피 APC까지는 무조건 이제 터널링이 되어가지고 APC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외부에 있는 이제 케밥 헤더나 그 외부 헤더 값들을 떼내고 나면 이제 속 알맹이가 보일 텐데, 그때 이제 속 알맹이가 VLAN20으로 되어 있는 패킷이겠죠. 그 VLAN20의 그 패킷이 게이트웨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VLAN 태깅을 씌워서 이와 같이 트렁크에 의한 VLAN20 태깅이 되어서 스위치까지 가고, 또 스위치에서 게이트웨이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로컬 브리지 모드와 터널 모드 SSID, 즉 무선랜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트렁크 모드로 두 개의 네트워크 구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APC부터 설정을 해 볼 텐데요. APC를 처음에 박스에 꺼내서 전원을 연결하면은 연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콘솔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콘솔 포트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4개의 이더넷 포트에 디폴트 VLAN이 세팅이 되어 있고, 초기 IP 값으로 192.168.1.2라는 IP 값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콘솔을 연결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동일하게 이제 IP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웹 UI로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웹 UI는 되지만 텔넷하고 SSH는 디폴트 디세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이 아니면은 이제 웹 UI를 열어야 되는데요. 콘솔 말고 제가 웹 UI로 세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PC를 우리 AP 컨트롤러에 이더넷 4번에다가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IP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APC에 바로 접속이 되겠죠. 자,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접속이 되고, 최초 아이디 패스워드는 삼성입니다.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본 패스워드를 바꾸도록
그렇게 지금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 패스워드의 조합은 특수문자, 알파벳,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숫자. 이 세 개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의 그 패스워드를 넣었고, 이 값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쉽게 하려고 하는 그 셋업 위저드라는 게 나와요. 순차적으로 쫙 셋업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설정에 대한 확실한 좀 이해를 위해서 본 과정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박스 오픈을 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이걸 따라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 위저드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저드는 처음에 뭐 팩토리 디폴트 상태에서도 이렇게 뜨고요. 생성되어 있는 WLAN이 무선 랜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무조건 떠요. 자, 이게 이제 저희 웩 UI, 저희 삼성 AP 컨트롤러에서는 웩이라고 부릅니다. WEC, Wireless Enterprise Controller. 제가 앞으로는 이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웩이라고 부를 테니까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 웩의 첫 화면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제품 형상이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각가지 그 제품에 대한 리소스 정보, 그리고 인벤토리, 패키지 인포메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정보겠죠. 저희가 지금 소프트웨어는 3.16 버전을 사용하시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바로 이제 제품 설정을 들어가면 일단 이 컨트롤러가 아까 스위치에 1번 포트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4번 포트가 불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제 PC하고 일단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컨피규레이션의 인터페이스 세팅을 들어갈 건데요. 일단 인터페이스는 컨트롤러의 인터페이스.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죠. APC에서 VLAN 10과 VLAN 20. VLAN 10은 두 가지죠. 일단은 그 로컬 브릿지 모드 할 때 VLAN 10을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AP에서 유무선 브릿지를 할 때 VLAN 10을 바로 쓰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도는 AP하고 APC 간의 캡압을 서로 맺을 때. 그래서 일단 제가 VLAN 10을 할당을 할 때는 그 이름을 디스크립션을 AP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약식으로 적고 apply.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스테이터스는 업으로 바꾸고 기가이더넷 1번에 VLAN 10을 트렁크 모드로 세팅을 하고 이쪽에 IP를 10.1.100 게이트웨이는 10.1.1.1입니다. 넷마스크는 25250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오는 DHCP 쪽 체크를 하냐 마냐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DHCP 글로벌 유즈를 체크를 하면은 이 무선 단말이 이 VLAN을 사용했을 경우에 APC에 있는 이 DHCP 이쪽 설정을 따라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프락시나 이쪽 서버에 어떤 설정이 있겠죠. 그걸 따라가고 만약 이걸 체크를 안 하고 이쪽에다가 어떤 세팅을 넣어주면은 이 인터페이스에 접속한 그 무선랜 유저는 이쪽 DHCP 서버, 프라이머리 DHCP 서버, 세컨더리 DHCP 서버에 있는 그 DHCP 풀의 IP를 할당을 받겠죠. 일단은 저희는 그 DHCP 서버로 APC 안에 있는 그 인터널 DHCP 서버를 쓸 거기 때문에 이 글로벌 유저를 일단 체크를 하고 이쪽에 나중에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10을 세팅을 하고요. 다음으로 그리고 VLAN 20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죠. VLAN 20은 뭐 단순 그 터널 모드의 터널 유저용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터널 WLAN 유저 WLAN 유저 VLAN은 20이었죠. 20을 세팅을 하고 어드민 유저는 up 그리고 VLAN 1에 마찬가지로 트렁크로 놓고 IP, APC IP는 20.1.1.100 자, 그 다음에 DHCP는 APC의 그 글로벌 유저 설정을 따르고요. 자, 그러면은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생성이.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두 개 만들었죠. 위에 나와 있는 이 디폴트 VLAN은 원래 팩토리 디폴트 모드에 원래 설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줘야 될 작업이 이 AP하고 APC 간에 이제 케밥을 연결을 하는데 APC에는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근데 AP가 서로 바라봐야 되는 APC의 인터페이스는 하나여야만 해요. 그 인터페이스를 APC의 인터페이스를 AP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 AP 매니지먼트 IP라고 저희는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은 저희가 두 개 만들었죠. 이 둘 중에 어떤 IP를 사용할 것인가. 제가 아까 약속하기로 VLAN 10을 일단 케밥용으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고요. 필히 어플라이를 눌러줘야 이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어플라이를 안 누르고 다시 들어가면 리셋 돼버리죠. 셀렉트를 하고 나서 반드시 어플라이를 이와 같이 해 주셔야지만 설정이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됐고요. 다음으로 그 DHCP 서버 세팅을 할 건데 저희 그 네트워크 구성에서는 DHCP 서버를 APC 내부에 있는 인터널 DHCP 서버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쪽 APC DHCP의 그런 풀 정보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인터널 DHCP 서버를 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DHCP 박스 안에 있는 설정을 프라이머리 서버 위치에다가 1.1.1.1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인터널 DHCP 서버를 쓰지 않는다 라고 하면 실제 그 외장 DHCP 서버의 IP를 여기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락시 혹은 릴레이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될 겁니다. DHCP 프락시와 릴레이의 차이는 APC가 지금 프락시와 릴레이로 등장을 하는 건데 프락시를 쓰면 실제 IP를 할당받는 단말들이 DHCP 서버의 정보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약간 보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약간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릴레이라고 하면 이제 무선 클라이언트들이 DHCP 서버의 IP 정보를 아는 거죠. 이게 뭐 크게 보안에 중요한 거냐 아니냐는 각자의 그런 고객사의 그런 망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널 DHCP 서버를 쓰는 그런 풀 정보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인터널 DHCP 서버는 이메이블이 자동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풀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VLAN 10에 대한 풀 그리고 VLAN 20에 대한 풀을 넣을 건데 먼저 VLAN 10에 대한 DHCP 풀을 넣어볼게요. 네트워크는 10.1.1.대죠.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네트워크 구성을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네트워크 구성을 이미지 캡처를 해놓고 따라 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저희는 별도의 게이트웨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10.1.1.1이고 DNS 서버는 뭐 국내 같은 경우에 KT, LG, SP 등등 다양한 이제 그런 통신 사업자에서 DNS 서버를 제공을 하는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8.8.8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DNS 서버입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눌러주고요. 어플라이를 누르고 나면 아래 이제 확장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APC 리스트 옵션 138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AP를 이제 연결을 이 다음에 할 건데 AP도 마찬가지로 IP가 있어야 돼요. 이 IP를 스태틱하게 실제 입력을 그냥 해줄 수도 있고 AP 역시 DHCP로 IP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구성은 AP가 IP를 DHCP로 받을 수 있게끔 할 건데 그때 AP가 자기 IP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APC의 IP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DHCP에 있는 옵션 138이라고 하는 필드에다가 APC의 IP 정보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IP를 받는데 APC IP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이제 레인지 풀은 저희가 주려고 하는 IP의 그런 영역이겠죠. 7.1점 저희가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풀을 좀 작게 줄게요. 이 풀을 저희가 지정을 하면 일단 AP가 60을 넘겼고 60으로 AP가 IP를 받아가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한 클라이언트도 VLAN 10으로 저희가 할당을 하면은 클라이언트 역시 남은 그 IP를 아마 가져갈 겁니다. 백을 해서 보면 VLAN 10이 하나 생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VLAN 20 역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이 점과 점 사이를 이동할 때는 탭을 이용하시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누르면 똑같이 나오는데 저희가 AP한테는 VLAN 10에 해당되는 대역만 IP를 주는 거죠. 그래서 20대역에는 굳이 AP한테 IP를 줄 필요 없기 때문에 옵션 138은 넣지 않겠습니다. 기억을 우선 단말한테만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억이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터널 VLAN에 해당되는 터널 SSI에 해당되는 그 VLAN 대역에 대한 DHCP 설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VLAN 10과 20을 세팅을 했습니다. APC에서 인터페이스 세팅 그리고 AP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해줬고 DHCP 설정까지 이제 마무리 지으면 이 다음에는 AP를 연결을 하면 되겠죠. AP를 연결을 하면 분명히 AP 컨트롤러로부터 이 VLAN 10에 대한 DHCP 해당하는 IP를 받아서 AP가 자기가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옵션 138을 VLAN 10에 대해서는 세팅을 해줬죠. 그래서 AP가 자기 IP를 갖고 APC 정보까지 얻어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APC를 찾는 과정을 바로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찾는 게 뭐 헤맬 필요가 없이 자기가 APC IP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이 AP와 APC 간의 연결이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가 네트워크 구성에서 보면 지금 AP가 APC 정보를 알게 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될 건데 만약에 이런 옵션 138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AP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자기가 가장 부팅되기 이전에 전원이 온되기 이전에 접속해본 이력이 있는 APC한테 먼저 이 케밥 연결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그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그 주변에 있는 APC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같은 동일 서브넷에 있는 그런 APC들만 찾게 되고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멀티캐스트를 쏴서 그 이제 APC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을 APC를 찾을 때까지 AP가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저희 케이스에서는 적어도 반복할 일이 없겠죠. 이렇게 AP가 이제 APC를 찾는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유의사항이 뭐냐면 디폴트로 이미 세팅되어 있지만 지금 오토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APC에서 켜져 있어야 돼요. AP가 디스커버리를 해서 요청을 하면 APC가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디세이블하고 하면 당연히 케밥은 연결은 안 돼요. 왜 디세이블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냐면 굳이 이렇게 오토로 찾는 과정을 하지 않더라도 APC에서 이제 수동으로 AP에 대한 정보를 미리 넣어주면은 AP가 디스커버리 요청이 들어왔을 때 APC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수동으로 정보를 넣을 때만 좀 불편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대형 그런 사이트에서 이런 AP를 뭐 1000대, 2000대 구축할 때는 AP의 그런 정보 정렬이 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오토 레지스트레이션을 디세이블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점 좀 아셔야 될 거고요. 자, 이제 저희가 AP를 켠지 약 1분, 2분 정도 넘었는데 AP는 보통 부팅 타임이 약간 제품 모델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빠르게는 30초, 이렇게는 뭐 1분 이내에는 모든 AP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정한 AP가 제대로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아무 설정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올라왔죠. 이게 AP가 자기 IP를 얻고 그리고 APC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케밥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RP2 51번부터 60번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대 AP가 이와 같이 51, 2번 IP를 달고 APC하고 케밥 연결이 됐습니다. 실제 오퍼레이션 스테이터스가 업이 되어야지만 케밥이 확실하게 연결됐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이제 모델 네임이 있는데, 제가 모델을 하나는 413을 쓰고 하나는 303을 썼어요. 303은 11NAP고 413은 11ACAP입니다. 약간 뭐 고급형이냐 보급형이냐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일단 두 대가 올라온 걸 확실히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 저희가 해야 될 설정은 AP하고 APC가 케밥이 연결됐다라고 의미하는 거는 무선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구성이 됐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선 랜을, 즉 WLAN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PC의 WLAN, 즉 이 WLA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 AP에서 신호를 방사해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그 무선 노트북에서 보게 되는 SSID 값 있죠? 그걸 만들어주는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먼저 터널 모드라고 하는 그 무선랜 SSID를 먼저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저희 APC에서는 SSID를 보시는 바와 같이 254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254개까지 만들 수 있고, 이제 각각의 프로파일 네임을 적어주는데, 뭐 굳이 건드리진 않고, 실제 이제 서비스 할 때 중요한 SSID를 제가 만들고, 그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터널 테스트라고 제가 주고, 인터페이스 그룹, 뭔지 아직 모르시겠죠? 케밥 터널 모드가 있죠? 이쪽에 이제 로컬 브릿지냐 아니면 이 SSID를 터널 모드로 쓸 거냐 라는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터널을 쓸 거고요. 라디오는 하나의 SSID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터널 언더바 테스트라고 만들 건데, 5기가에서만 서비스할지 2.4에서만 서비스할지 아니면 둘 다 서비스를 할지, 일반적으로는 많이 둘 다 서비스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겠죠. 뭐 보시면 이제 인서트 데이터량이 나오는데, 뭔가 지금 저희가 빼먹었어요. 그렇죠? 인터페이스 그룹이라고 하는 정보를 빼먹었는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인터페이스 그룹의 의미는 실제 이 SSID에 접속한 사용자가 어떤 네트워크에 IP를 할당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지를 결정하는 건데, 저희가 아직 이걸 안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그룹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 그룹은 방금 설명했던 대로 이제 특정 SSID에 접속한 유저들한테 할당할 그 네트워크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설정 부분인데요. 이제 add를 치고 들어가면 일단 그룹 네임, 그룹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일단 그냥 터널이라고만, 터널 인터페이스 그룹.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역시 똑같이 적어줄게요. 어플라이를 누르면 지금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여러 개 이제 두 개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이 그룹에 포함시킬 거냐. 일단 저희가 터널 모드일 때는 VLAN 20을 할당받게끔 한다고 했으니까 이 20을 선택해서 이 그룹에 귀속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터널 모드에 그 SSID에 붙은 사용자는 VLAN 20에 네트워크에 할당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준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 그룹 설정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됐고, 인터페이스 그룹이 생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WLAN으로 가볼게요. 가서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 걸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SSID는 아까 우리가 터널 테스트라고 하기로 했죠. 인터페이스 그룹을 터널 언더바 IF 그룹, 그 다음에 터널 모드 라디오는 2.4기가 그리고 5기가 이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누르면 항상 패스워드를 치라고 나와요. 이런 팝업이 뜨는, 패스워드를 넣도록 팝업이 뜨는 경우는 중요한 그런 설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네트워크 무선된 서비스 중인데 SSID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로 디세이블 시킨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반드시 뜹니다. 제가 디세이블 되어 있는 SSID를 활성화 시킬 때 역시, 이제 처음에 만들면 무조건 WLAN은 디세이블 상태인데 활성화 시킬 때 역시 떠요. 이게 이제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럴 때는 그걸 하기 싫으시면, 방금 제가 이제 유저 이쪽 부분을 눌렀고요. 패스워드를, 여기 보면 패스워드 input for confirmation이라고 있죠. 항상 어떤 거를 컨펌할 때 패스워드를 넣도록 할 거냐. 그게 싫으면 디세이블 하시면 돼요. 디세이블하고 어플라이를
할 때 이제 패스워드를 항상 넣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아까 패스워드로 이걸 넣었었거든요.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패스워드는 묻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묻지 않을 거고 다시 한번 가서 한번 해볼까요? wren을 얘를 disable 하는 거를 하면 그냥 되죠. 패스워드 안 물어보죠. 다시 저희는 enable 해야 되니까 enable 하도록 하겠습니다. enable 했고요. 이번에는 로컬 브릿지 모드 SSID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단말에서 볼 때 SSID가 로컬이라고 찍혀요. SSID가 두 개가 보이게 되겠죠. 로컬 테스트, 로컬 브릿지 테스트. 그 다음에 로컬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그룹을 별도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로컬 브릿지로 세팅하는 순간 이 AP가 그냥 유무선 간의 그냥 단순 동일 서브넷으로 브릿징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선 구간을 무슨 VLAN으로 세팅을 하겠다 말겠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선 구간에 있는 AP가 연결되는 유선 구간과 동일한 그런 인터페이스 서브넷을 사용한다라고 의미를 하는 거죠. 레이디오는 뭐 여기서도 역시 듀얼 레이디오를 세팅을 하고요. 항상 디세이블이기 때문에 이네이블을 해줘야 됩니다. 이네이블 했어요.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API, APC가 유선 구간에 연결이 됐고, 폐업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무선 구간에 우리가 WLAN을 생성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죠. 이 상황이면 무선 단말에서 SSID를 검색했을 시에 저희가 방금 만든 이 터널 테스트하고 로컬 브릿지 테스트가 보여야 해요. 제가 지금 무선 랜 카드를 연결을 해놨는데 볼게요. 로컬 브릿지 테스트가 생성이 됐죠. 신호는 매우 강하고 레이디오 종류는 11N입니다. 11N으로 이렇게 잡혔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무선 노트북의 랜 카드가 1N밖에 지원이 안 돼요. 만약 11AC가 지원이 됐다면 여기 AC라고 표현이 됐을 겁니다. 이와 같이 로컬 브릿지와 터널 테스트 두 개가 생성이 됐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터널 모드로 연결을 하면은 IP를 VLAN 20대역에 해당하는 IP를 받아야 되겠죠. 자, 연결이 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선도 연결되어 있고 무선도 연결을 해놓은 상태인데 볼게요. IP 컴퓨터면 무선이 이와 같이 연결되어 20.6에 51번 IP를 받았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20.1에 해당되는 IP인데요. 핑을 게이트웨이까지 한번 쳐볼게요. 핑 가죠. 자, 무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어요. 자, 연결이 된 거고, 이번에는 로컬 브릿지 모드를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로컬 브릿지 테스트를 연결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게이트웨이까지 통신이 될 수 있는 건 단순히 무선랜, WLAN만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유선 네트워크까지 잘 꾸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무선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유선 네트워크에 대한 상식은, 기본 지식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로컬 브릿지로 하면 VLAN 10 네트워크로 할당받는 거고 IP는 53을 받았는데 이 이유는 AP가 두 대가 51번, 2번 IP 먼저 받았었죠. 나머지 IP를 제가 받는 거고 이건 역시 게이트웨이까지 핑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핑이 갑니다. 이 핑이 간다라고 하는 건 지금 유선 구간까지 완벽하게 뚫렸다는 거고요. 이 상태가 되면 실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네트워크 구성이 무선랜이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일반 집에서 가정 유무선 공유기를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걸지 않거나 하는 방식으로 쓰지 않죠. 시큐리티 팔러시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시큐리티 부분에 일투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태틱 웹, 다이나믹 웹,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이미 보안이 뚫린 보안의 허점이 발견되어 있는 그런 메커니즘에 의한 시큐리티 방식이에요. 이걸 쓰는 건 권장하지 않고 단 서비스 하려고 하는 무선된 지역의 단말들이 아주 오래된 단말들이라서 이런 걸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쓰셔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무선 보안이 뚫리지 않은 그런 방법은 이 WPA, WPA2를 사용하는 거고, 이때 어센티케이션 인증을 위한 그런 키를 관리하는 방식이 PSK하고 다돈X가 있는데, PSK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많이 아마 쓰셔봤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키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장비에서 넣어주면 단말에서도 접속을 할 때 이거 똑같이 넣어줘야 돼요. 이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면 제가 넣은 그 패스워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패스워드는 권장되지 않는 그런 패스워드겠죠. 좀 더 복잡한 그런 패스워드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이제 시험 상황이라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어플라이를 하면 원래는 이런 어플라이를 누를 때마다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저희는 패스워드를 안 누르게끔 세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터널 모드를 보면 시큐리티가 활성화됐고, 자, 이제 다시 한번 터널 SSID를 연결해 볼게요. 하면 처음에는 바로 접속이 됐는데 이번에 보안키를 물어보죠. 보안키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고 누르면 이제 이 역시 접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암호화가 무선 구간에 평문으로 다니던 그런 패킷들이 암호화가 돼서 다니기 때문에 주변 어떤 사람들이 무선 패킷을 캡처하더라도 제가 보내는 그 데이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단 그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가 지정했던 그 키값을 알아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업형 네트워크에서는 권장하는 방법이 이 PSK 키 방식이 아닌 다돈X예요. 이 다돈X라고 하는 거는 컨셉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인증 서버가 있습니다. 레디우스 서버를 보통 이제 인증 서버인데 이 인증 서버에 그 각각 개개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제가 무선 내내 접속을 했을 시에 접속을 하면 방금처럼 그냥 단순히 키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개개인별로 자기 할당받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넣어주면 되겠죠. 이 아이디 패스워드는 자기 것만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을 거고 그 전체 무선 내내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값이 아니죠. 개별적으로 할당받는 값이라서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훨씬 그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는 이와 같은 다돈X 방식을 권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삼성 무선랜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린 것 같고 마지막으로 AP와 AP 컨트롤러 패키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AP와 APC 패키지는 개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AP와 AP 컨트롤러 패키지가 단일화돼서 패키지 파일이 하나거든요. 삼성 제품은 그런 패키지 파일이 두 개예요.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장점만 말씀드리면 AP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패키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거나 특정 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타 장비 같은 경우에는 APC까지 리부트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삼성 제품은 APC 그쪽은 리부트할 필요가 없고 단지 AP만 리부트 과정을 거치면 되게 되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AP 컨트롤러 리부트를 한다는 거는 서비스 단절이 될 건데 리부트만 AP 컨트롤러는 장비가 아무래도 크고 그러다 보니 리부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서비스 단절 타임이 오래 걸리지만 AP만 리부트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 안쪽에 그런 리부팅 시간이라서 서비스 단절 타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면 현재 패키지 버전은 3.16이에요. 이걸 제가 3.17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PC에 있는 패키지 파일을 APC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파일 매니지먼트에
APC 패키지 쪽으로 가면 업로드를 일단 해야 되겠죠. 제 PC에 있는 파일을 찾아보기로 해서 있는데 3.17 8050이고요. 3.17을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면 파일 사이즈는 보통 일단 100메가 이상 보통 나오는 사이즈가 돼서 APC 패키지를 올리는 데는 약간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APC 패키지가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맥시멈 파일 사이즈 업로드할 수 있는 게 200메가예요. APC 파일은 100메가는 넘쳐 200메가는 아니고 이렇게 업로드가 됐죠. 사이즈 보시면 146메가 정도. AP 패키지나 AP 패키지라고 하는 이 폴더 영역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WEA, FAMA가 있고요. FAMP가 있어요. FAMA는 그 300 시리즈, 즉 11NAP를 위한 패키지입니다. 이걸 넣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400 시리즈 AP를 위한 패키지, FAMP 패키지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제가 패키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 이미지 이런 용어하고 구분하는 그래서 11AC 패키지로 이와 같이 저희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M 패키지나 11H 패키지가 사이즈는 대략 이 정도고요. 다음으로 이제 파일을 APC에 다 업로드를 해놨으면 패키지 업그레이드를 들어갈 텐데 먼저 AP를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다양한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옵션이 많이 있는데 전체 AP를 선택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개별적인 AP를 선택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개별적인 업그레이드의 주요 사용처는 저희가 AP 2000개 깔았는데 패키지 업그레이드를 무조건 안심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유자들이 일부 지역의 AP들만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 인디비주얼을 써가지고 AP를 선택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글로벌하게 전체 AP를 다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방식이 AP를 일단 패키지 파일을 AP한테 내려줘야 돼요. APC가 AP한테 파일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AP에 리부트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인데 퀵 업그레이드라면 이 과정, 두 개의 과정, 다운로드하고 리부트해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는 과정이 하나로 바로 진행이 되고요. 프리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면은 일단은 AP한테 파일만 다운로드를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AP를 리부트를 했을 때 그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2단계의 그런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다운로드를 하면 제가 원하는 특정 시간에 AP를 리부트함으로써 전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퀵 업그레이드는 바로 하는 건데 이쪽 300 시리즈를 위해서는 FAMA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400 시리즈 위해서는 FAMP를 선택해 주시면 CIC 체크까지 해서 문제가 전혀 없으면 여기서 이제 얘기해 줍니다. 만약에 이 파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fail 혹은 에러와 같은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어플라이를 누르면 메시지가 뜹니다. PP 서비스가 디세이블 되어 있다. 즉 AP가 APC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쪽 FTP 방식을 사용을 해요. 하는데 FTP가 현재 디세이블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디폴트가 FTP나 SFTP가 디세이블인데 보안 문제 때문에 제가 디세이블 하는 거고 이네이블을 할 때 패스워드를 미리 넣어야 되겠죠. 픽스 문자나 이런 구성 조합을 통해서 넣고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어플라이 했고 다시 패키지 업그레이드 가서 글로벌어 퀵 들어가고 어플라이를 하면 업그레이드가 될 건데 다운로딩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리프레시해서 있습니다.
단위 과정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AP가 바로 리듬실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리듬이 되고 있죠? 드디어 리듬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리듬에서 올라오면 AP 패키지는 현재 액티브 3.1에서 3.7로 바뀔 거고요. 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어드밴스드 쪽에 가면 저희가 방금 FTP로 했었잖아요. 이 방법을 SFTP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AP의 개수를 기본 디폴트 10개를 제한을 시켜놨어요. 만약에 50개를 해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AP가 많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무한정 1000개, 2000개 늘리는 APC가 동시에 파일 다운로드하려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상당한 부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을 걸어놓은 겁니다. 자, 이제 리붓이 되고 나면 AP 패키지 버전은 이와 같이 이게 먼저 지금 되어 있는데 3.27로 바뀌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 400 시리즈보다 300 시리즈가 AP 리붓이 훨씬 빠릅니다. 그건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아주 심각하게 빠른 건 아니고요. 둘 다 1분 내에서는 다 해결이 됩니다. 3.27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APC 업그레이드는 현재 버전 3.16이고요. 새로운 버전 선택을 하면은 파일에 그냥 셀시 체크하고 어플라이를 누르는데 현재 그런 인티그를 세이브 할 거냐, 세이브하지 않고 업그레이드 할 거냐 이런 옵션은 워낙 관리자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플라이를 누르면 시스템이 바로 리부트 될 거예요.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리부트되고 나면 이제 307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패키지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를 하는 설정 방법을 완료하는 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 동안 들어주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하나하나의 그 피처에 대한 그런 설명으로 저희가 이 동영상 강좌를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